쉽게 말해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나 게임을 열심히 했던 아이들 모두 각자의 것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모두 동일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아이들의 이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이라는 감정, 특히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이를 토대로 아이들의 마음을 케어해 주실 때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각별히 주목하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이들, 특히 초등아이들이 학습, 공부라는 측면에서 느끼게 될 불안이라는 감정을 하나만 꼽자면 저는 부모님의 조건부 애정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아이가 어느 날 홀로 일어서거나 처음으로 말만 하더라도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무조건적인 애정과 관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부모님들은 얼마나 숙제를 잘했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받아쓰기나 수행평가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때론 그 결과에 따라 그전까지는 내지 않던 화를 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이와 옆집 친구를 비교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어느샌가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주시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이 어느 순간부터 조건부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내 존재의 토대가 되었던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불안들은 부모님이 이거 숙제하면 엄마가 뭐 사줄게, 이거 공부 잘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조건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은데요. 또한 공부를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때는 또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전달되는 부모님의 부정적인 말과 표정을 통해서 그 불안은 점점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특히 부모님의 조건부 관심이나 애정이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었을 때는 그것이 학습 자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리티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공부를 잘 못했거나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부모님이 내게 관심이나 애정을 주는 것과 연동이 되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에게는 공부라는 것은 곧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흔드는 것, 그로부터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내 자존감에 그 자체로 위협이 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이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열심히 하거나 가까이 두고 싶으실까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아이의 머릿속에 학습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대상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학습과 공부는 쳐다보거나 가까이 두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불안을 야기하지 않고 학습 동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를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에게 어떤 말씀과 행동을 전할 때 아이의 노력이나 성취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이의 존재와 성취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피드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열심히 했거나 혹은 좋은 성취를 이뤄냈다면 그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시고, 노력이나 성취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명확히 되짚어 주실 때 그것을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나 관심과는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아이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전 영상에서 서울대학교 최나야 교수님이 아이가 상을 받아왔을 때 엄마가 너무 기쁘다, 상을 받아왔더니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러워 라는 칭찬보다는 조금은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축하해 라고 피드백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신 말씀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노력과 성취는 너의 것이고
엄마와 아빠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 노력과 성취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던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읽어보신다면 조금 더 깊이 있고 실용적인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학습과 관련해서 혼을 내시거나 훈계를 하셔야 한다면 그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훈계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학습지나 학교 숙제를 제때제때 성실히 잘하는 타입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초등 때 학습과 관련된 것 때문에 어머니께 혼이 난 적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때 어머니는 제게 어머니가 왜 너를 혼내는지에 대해서 늘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학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선생님이나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것이고 몰래 답지를 베꼈다면 그건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잠들기 전이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조금 전 혼난 것에 대해서 제 감정이나 생각을 물어보셨고 꼭 혼이 난 저녁에 저에게 그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를 재워주셨습니다. 혼이 날 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아이에게 피치 못하게 혼을 내더라도 혼을 낼 때 감정선과는 다르게 아이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전해주시는 시간이 늘 혼을 낸 뒤에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의 학습 동기를 키워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만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뭔가가 결핍되거나 또는 뭔가를 지켜내고자 하는 방어적인 감정입니다. 이 방어적인 감정 아래에서는 절대로 자기 주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감정 상태를 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이걸 우리는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사람의 동기에는 크게 보면 할 수 있다는 마음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굳이 하나를 덧붙인다면 해야 한다라는 마음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하고 싶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보다 해야 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와 달리 시험이나 입시와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게 있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일수록 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영향보다는 하고 싶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초등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즉 하고 싶다라는 마음 또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건드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건드려 주는 것은 이전에 없던 마음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의 씨앗을 유지시키고 키워주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험에 대한 압박이나 혹은 공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덜한 어린아이들일수록 내가 국영수사가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 또는 분야의 공부라면 적어도 그것만큼은 하려고 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궁금하고 그냥 그 자체로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책이 되었든 혹은 영상이 되었든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덕질을 하는 아이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분야는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공용이나 과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스포츠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아이들이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이고 폭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부모님들께서 절대적으로 유의하셔야 할 지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공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나 과목을 파고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분야가 궁금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공부, 즉 국영수사과 전과목을 평균적으로 고루 잘하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야 한다는 공부의 관점을 들이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공부는 재미있고 내가 궁금하기 때문에 스스로 파고드는 성향의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고 본인이 재미도 느낄 수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분야를 공부란 이름으로 모두 억지로 시키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애초에 가지고 있던 하고 싶다라는 마음, 즉 지적 호기심이 공부 동기의 원동력이 되는 그 선순환의 구조가 망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 과목을 아이가 다 좋아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미 좋아하고 있는 것을 싫어지게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적어도 전 과목을 고루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좋아하고 계속 잘하게 되는 것, 이 두 사이에는 적어도 이 후자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입시라는 게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데 계속 좋아하는 과목만 하도록 놔둬야 되나요? 사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 할 수 있다는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함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좋아하는 과목을 유지시켜주면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이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좋아하는 과목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확장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소위 게임 중독이라고 할 만큼 게임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을 게임을 하면서는 느낄 수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레벨이 오르고 경험치가 오르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을 잘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자신감이 게임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례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 2학년 때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물어보면 아주 큰 꿈이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다라고 답한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2, 중3 또는 고등 때 꿈을 찾게 되어 열심히 했다는 친구들은 꽤나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초등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룰 거야 라는 마음이 실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학생들 또한 게임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계기로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를 이전보다 잘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성취감이 공부를 지속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나 게임을 열심히 했던 아이들 모두 각자의 것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모두 동일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아이들의 이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게임을 할 때 레벨이 오르는 경험처럼 공부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레벨이 오르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스스로 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 동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학습량과 학습 교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동시에 부모님이 옆에서 아이가 지난달에 비해 레벨이 오르는 느낌, 즉 성장하는 느낌을 말씀과 기록으로서 또 되짚어 주신다면 성취감을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되짚어 주셔야 하는 것은 늘어난 학습량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든 더 마치게 된 문제의 개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더 나아진 어떤 것이라도 아이가 스스로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면 아이에게 학습에 대한 호감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글이나 표로 기록하고 함께 리마인드까지 할 수 있다면 마치 게임의 화면처럼 레벨이 오르는 느낌을 조금 더 시각화해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의 영역을 학습과는 절대 결부시키지 말라. 학습과 관련해서 훈계를 하시거나 혼을 내야 할 때도 그 이유를 아이에게 설명하고 그 이유를 학습이 아닌 다른 행동이나 원칙에 기반해서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이미 가진 특정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든 유지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이가 학습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 동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기마다 두세 번씩은 꼭 시험을 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저는 시험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친구들과 나가서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노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에 공부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저는 유행하던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오면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께서 며칠 날 시험을 친다고 말씀하시면 별것도 아닌데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때 시험을 썩 잘 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과학에서 자연의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을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나름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과학에 큰 소질이 없었던 터라 제게는 시험 범위의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그렇게 저는 30점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점수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티는 잘 안 내셨지만 조금 걱정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지금 와서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점수를 받고 나서 부모님께 제가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부가 너무 재미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혹시나 혼이 날까봐 부모님께 혼이 덜 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그 성적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셨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주쯤에 아버지께서 가족끼리 주말에 캠핑을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는 야영장에 가자는 것이었는데, 사실 저는 주말에 게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같이 가기가 너무 싫었지만 부모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이제 야영장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처음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낚싯대를 세팅하는 법부터 미끼를 끼우는 것까지 낚시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었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물고기를 낚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직접 생선을 손질하는 것도 보여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민물 물고기와 바다 물고기는 뭐가 다른지, 물고기들은 뭘 먹고 사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잡은 물고기마다 특징은 어떻고,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떤 미끼를 써야 하는지,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떤 지형에 낚싯대를 설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해보는 낚시였고, 낚시꾼들이 말하는 그 손맛이라는 것 또한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도 빨리 아버지께 낚시를 하자며 이제 보채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께 시간이 날 때마다 낚시를 하거나 혹은 계곡에 물고기나 다슬기 등을 잡으러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계곡이나 강가에 가서 야영을 하거나 낚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낚시를 다니고 숲이나 강가에서 야영을 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류라던가 식물 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책을 보더라도 실제 직접 본 것들이 책에 나오니 훨씬 더 큰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성인이 되어서 그 당시에 대한 얘기를 어머니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갑자기 왜 아버지가 저를 낚시에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과학 자연단원 시험에서 30점을 받아오고 나서 아버지께서 시험지를 확인하셨는데, 제가 이제 강이나 바다의 생태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대부분 틀리거나 답을 못 적은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와서는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걸 들으셨다고 해요.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런 걸 배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저를 낚시나 캠핑장, 자연체험장 등에 데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덕분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재미없던 과학 과목이나 자연단원을 훨씬 더 흥미있고 호기심 가득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어떤 분들께서는 이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경험에 유아나 초등학생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들께 왜 공부를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런 경우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아이가 질문하는 공부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나는 매일 놀고 싶은데 왜 공부를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서 말하는 공부라는 단어는 노는 것과 정반대의 것 또는 재미없고 따분한 것이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주변 환경에 의해 공부는 시험으로 평가받는 것, 문제를 풀고 맞춰야 하는 것, 학원이나 인강으로 딱딱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나 느낌을 적지 않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공부의 의미가 아이에게 강하게 받아들여진 상태라면 적어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부를 아이들에게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부의 의미로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공부를 하는 것이 꿈이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혹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명문대에 가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고생들조차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제 경험상 흔치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어려운데 아직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식의 공부의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와닿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만약 진짜 우리 아이에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다면 위와 같은 좁은 의미의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주려고 하기보다는 공부에 대한 느낌, 관점, 생각 자체를 아이가 바꿔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부라는 것이 결코 재미없고 따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혹은 책에서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 자체가 공부이고,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기쁜 일인지,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탐구하려는 의욕이나 호기심이 급감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대략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멜버른 대학교의 앤드루 플러 교수는 본인의 저서 내 아이를 위한 완벽한 교육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등급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른들이 매길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열을 매긴다. 아이들은 주변의 어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리하게 알아차린다. 학습 의욕이 높던 아이가 한순간에 무관심한 아이로 바뀌는 것 이 때문이다. 등급을 매기고 비교를 할수록 아이들은 자신의 지능에 제한을 두고 호기심이 줄어들어 질문을 덜하고 내면에 숨은 불꽃이 사그라져 잠재력을 덜 발휘한다. 그리고 그는 이 어릴 때 시기만큼 사람이 호기심 가득하고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때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새벽부터 일어나 여기저기 참견을 하고 다니는 수탉과 비슷해진다. 호기심이 커져 질문을 아주 많이 한다. 아이의 뇌는 시속 1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회전하며 스펀지처럼 정보를 흡수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이의 호기심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못 견딜 정도로 무엇이든 배우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 호기심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는 배움이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깨닫도록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경험처럼 직접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아이들의 호기심과 지적인 욕구를 지속시켜주는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직접 보고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는 책을 읽고 혹은 수업을 듣고 또는 어떤 영상이나 작품 등을 보고 나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지속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앤드루 플로 교수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과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6, 7세에 이르면 너무나 많은 아이가 배움의 욕구를 상실한다. 더는 질문을 하지 않고 정답을 틀릴까봐 걱정하기 시작한다. 부모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아이가 생각하게 할 방법이 아니라 생각을 계속하게 할 방법이다. 아이가 지닌 호기심의 불꽃이 꺼져가는 불씨가 되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할 방법 말이다.
저 또한 앤드루 플러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좁은 의미의 공부에 대한 관점과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부와 학습에 대한 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관점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 원인이 뭔가 내가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배움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집풀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방식의 학습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적어도 초등 시기에는 학습의 속도를 좀 늦추거나 양을 좀 줄이더라도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공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지를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집 하나를 풀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원래는 못 풀었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도 하게끔 해보고 그에 대해 칭찬도 해주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조금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체험을 해보거나 다양한 책과 영상 등을 통해 꼭 공부는 문제집과 참고서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이제 일상 속에서 부모님들께 정말 사소한 것까지 귀찮을 정도로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건 왜 그래?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요. 그럴 때 절대로 이 질문이 귀찮다는 내색을 하거나 또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아이들의 질문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의 의미와 재미를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빨리 많은 것을 배우는 공부 또는 교과로 한정된 좁은 의미의 공부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고자 하는 배움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부모님들께서 어떤 관점으로 그 질문을 받아주셔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초등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어떤 정리된 내용의 답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알고 배우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느낌을 가지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의무는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셨던 윤인숙 저자님께서 인터뷰 중에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간혹 물질적 보상을 활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전문가들이나 직접 자녀를 우등생으로 키운 부모님들께서는 윤희숙 저자님처럼 아직 공부에 재미나 성취감을 느끼긴 어려운 어린아이들에게 물질적 보상은 잘만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과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찾은 아이들의 학습에 현명하게 물질적 보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학습과 물질적 보상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며칠간 저는 적지 않은 자료와 책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여전히 한쪽에서는 아이의 학습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아이의 버릇을 잘못 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당장 학습에 대한 유인을 가지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에게 적절히 물질적 보상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질문을 아이들의 학습의 물질적 보상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선 물질적 보상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보상이 왜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이 주는 외적 동기의 부정적 영향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한 가지 소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외국의 한 심리학자의 집 앞 잔디밭에 아이들이 찾아와서 공놀이를 하며 놀았는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던 그 학자는 화를 내며 아이들을 쫓아냈지만 어느새 아이들은 몰래 다시 와서 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 학자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고 나서 아이들에게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너희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이제부터 너희들이 우리 집 앞에서 놀 때마다 너희들에게 1달러씩 줄게.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돈까지 받았으니 더 신나게 놀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매일 그 잔디밭에서 요란하게 놀았고 심리학자는 약속대로 아이들에게 매일 1달러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신나게 논 아이들은 심리학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자는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이제부터는 하루에 50센트씩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이들은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50센트를 받고 돌아왔고, 그 후 매일처럼 놀러 오던 아이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와서 놀다가 결국 다시는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순수하게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하루에 1달러씩 받는 외적 동기로 변환시켜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다시 외적 동기를 줄여서 결국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든 것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보듯 내적 동기는 자신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에 반해 외적 동기는 무엇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외적 동기가 지속되려면 같은 수준의 보상이 지속되거나 혹은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부에 외적 동기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간혹 시험을 잘 보면 무엇을 사주겠다, 시험을 못 보면 혼난다 와 같은 부모님의 말씀은 모두 아이의 외적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직접 키워본 부모님들은 적절한 물질적 보상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즉각적인 보상이나 재미를 제공하는 게임이나 놀이에 비해서 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과목이 너무 재미있고 좋다 라고 느끼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고, 반대로 어른들처럼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나중에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어 라는 장기적 보상을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면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물질적 보상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공부를 처음으로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휴대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셨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시절 휴대폰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생이 되니 휴대폰을 사달라고 6학년 졸업을 앞두고부터 부모님을 졸랐는데요. 오랜 기간 부모님을 졸은 끝에 부모님께서는 한 가지 협상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성적이 들쑥날쑥해서 어떤 때는 성적이 반에서 절반 안에도 들지 못했던 제게 배치고사에서 전교 3등 안에 들면 원하는 휴대폰을 원하는 요금제로 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그건 안 사주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다시 부모님께 다시 협상을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휴대폰이 가지고 싶다면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며 그걸 할지 말지 최종적인 결정은 스스로 하라며 부모님께서는 그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쉽지 않아 보였지만 당시 저는 광팬이었던 배우 김태희 씨가 광고하던 엘사의 뮤직폰이라는 게 너무나도 갖고 싶었고, 동시에 생각을 해보니 내신 시험도 아니고 6학년 과정을 가지고 치르는 배치고사는 다른 친구들이 별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간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결과 저는 신기하게도 딱 전교 3등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그토록 원하던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제가 갑자기 전교 3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전교 3등을 처음 해본 그 이후에 제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는 점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학교에서 승우는 너무 활동적으로 학습적인 면은 떨어지지만 운동과 추진력은 탁월하다 라고 쓰신 적이 있으실 정도로 저는 학습적인 면에서 유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한 첫날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제 배치고사 성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친구들은 쟤 공부 잘하는 애 라는 시선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저를 찾아와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점점 저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중간고사에서도 지난번처럼 노력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뤄냈을 때 느꼈던 그 성취감이 저를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어진 중간고사에서도 동일한 전교 3등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머니께서 사주시기로 했던 휴대폰이라는 물질적 보상을 통해 성취감 그리고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효능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제 사례가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훗날 들어보니 어머니께서는 비교적 승부욕과 고집이 강한 제 성향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시도를 해보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또한 절반에도 못 들었던 아이가 전교 3등이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는 동기부여와 관련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사례는 제 개인적인 경험 중에서 물질적 보상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례라 생각하여 보상활용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소개해드린 이야기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결론으로 넘어가 보아야 할 텐데요. 저는 제 경험담과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적 있는 몇 가지 핵심 전제들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작든 크든 그것을 이뤄본 성공 경험, 성취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다. 두 번째는 아직 학습의 재미, 성취감이나 효능감을 느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재미, 성취감만으로 학습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하지만 외재적 보상에 의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재적 동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세 가지 전제와 제 경험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학습에 물질적 보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키워드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능동성인데요. 쉽게 말해 물질적 보상을 사용하더라도 학습의 아이의 능동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물질적 보상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아이의 행동이 아이가 아주 쉽게 또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보상을 활용하는 이유는 현재로서 하기 힘든 노력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함인데요. 물질적 보상이 가지는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아이의 능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보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보상 없이는 어떤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는 물질적 보상을 통해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질적 보상을 통해 부모님이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보상을 요구해도 좋아. 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건 우리 민수가 쉽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해냈기 때문이야. 우리 미나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야 라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보상은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작든 크든 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이루게끔 하는데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물질적 보상은 아이가 당장 쉽게 하기 어렵거나 이루기 어려운 성취에 도전하게 만드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물질적 보상은 오로지 아이가 성취감이나 효능감을 느껴서 그 후에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물질적 보상이 징검다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다리도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로 물질적 보상을 통해 변화시킬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식사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나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보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단호하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훈육을 통해 교정해 주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보상과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과 사회성의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는 가능한 물질적 보상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목표 행동과 그 보상을 아이가 직접 정하거나 최소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엄마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이거 사줄게 가 아니라 이번 시험 열심히 공부해 볼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엄마가 시험 잘 보면 네가 원하는 걸 사줄게, 갖고 싶은 걸 제시해봐
라는 과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의 어투 모두 아주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두 말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제안을 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물질적 보상은 분명 아이의 내재적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능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적 보상을 통해 부모님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아이가 주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보상을 정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제 사례 또한 이러한 능동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제가 얻고자 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그래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최종 주체는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온전히 그 시간과 노력에 몰입할 수 있었고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주기와 빈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쉽게 이룰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곧 단시간에 혹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행동을 물질적 보상을 통해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당장 숙제 한 페이지 푸는 것, 당장 인터넷 강의에 집중하는 것 같은 어떤 아이의 능동적인 노력을 깊이 요하지 않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자유시간이나 게임하는 시간 등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숙제하면 게임할 수 있게 해줄게 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숙제를 했으니 자유시간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숙제는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엄마가 줘야 할 만큼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든 일이라는 메시지가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후자의 경우 숙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할 일을 한 사람만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같더라도 엄연히 두 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 보상을 활용하는 빈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가능한 간헐적이고 비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연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주게 되면 그것은 곧 그 행동은 보상을 받았을 때만 하게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떤 행동을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가 규칙성이나 연속성을 예측하기가 어렵게 간헐적이고 비규칙적으로 보상을 주게 되면 그 보상 자체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행동 이퀄 보상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물질적 보상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는 아이의 능동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물질적 보상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아이로 하여금 적절한 노력이나 도전을 요구하는 행동에 물질적 보상이 쓰여야 하고, 물질적 보상으로 바꿀 행동과 훈육으로 바꿀 행동을 구분해야 하며 아이가 목표와 보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와 빈도 측면에서 아이에게 물질적 보상은 비교적 긴 시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행동에 쓰여야 하고, 보상처럼 느껴지는 걸 제공하더라도 이걸 해서 이걸 준다가 아니라 이걸 한 사람이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가능한 보상은 간헐적이고 비규칙적인 형태로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질적 보상을 주는 것은 임시적인 수단이지 결코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적 보상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이가 그전까지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과 나도 잘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 그리고 뭔가를 학습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느낄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지속적인 칭찬과 인정,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